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공공사회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근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뜻깊고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까지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열 원장님과 구혜란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그리고 사회과학자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그 부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주로 인구화학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마이크로 데이터를 좀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은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RDC 그 사회과학자료원에서 개소하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이나 연구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지만 저는 가끔 그냥 심심할 때 쳐다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 제 그 마이크로 데이터 그 출생 데이터를 들어가서 원자료를 받아서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물론 거기 이름은 없고요. 네, 그 저의 정보와 저의 아내의 정보를 결합을 하니까 딱 한 명의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정보가 입력된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통계청 그리고 그 이후에 제 결혼 혼인신고 정보도 가서 확인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종단자료 연구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자료가 축적되고 있고 이것을 연결을 하게 되면 종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이, 그러니까 이 죄송합니다. 이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그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 좀 기초적인 좀 단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역량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오버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우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종단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연구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횡단 자료, 영어는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자료들이 상당 부분 다 횡단 자료로 수집이 되죠. 그러니까 그 횡단 자료는 어느 한 시점에서 사람이나 상황의 표본 혹은 단면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경우와 같이 그 사진이 찍히는 그 순간이 기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에서 사진도 요즘은 연속형 사진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그 사진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어떤 동작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횡단 연구들도 여러 개를 겹쳐서 놓게 되면은 어떤 변화하는 그런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자료는 이제 종단 자료입니다. 종단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이제 종단 연구가 되겠죠. longitudinal 데이터 또는 longitudinal study가 될 텐데요.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데이터를 처음 수집 단계에서부터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고 또 그렇게 데이터가 수집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종단 연구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추세 연구, 트렌드 스터디나 코호트 연구, 그리고 패널 연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말 그대로 트렌드를 이렇게 파악하려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런 종류의 연구가 되겠고요. 코호트 연구는 말 그대로 코호트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즉 어떤 한 해에 태어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든지 같은 해에 결혼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나중에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한 해에 그 해에 같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호트라고 부르고요. 이 코호트를 하나의 특정한 코호트를 정한 다음에 이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코호트 연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좀 패널 연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널 스터디는 이제 추세 트렌드 스터디나 코호트 스터디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시점마다 동일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널 연구라는 용어는 라살펠드와 피스크라는 분들, 경영학과 교수님들이었던 것 같은데 1938년도에 처음으로 패널 스터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설문조사를 처음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주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알고 싶었던 게 라디오 청취 여부와 상품 구입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듣는 사람이 과연 그 해당 상품을 많이 사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광고를 청취하는지, 그리고 그 편차에 따라서 구매 그 행동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파악할 것을 제안을 했고, 그때 패널 스터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주요 이제 패널 조사 데이터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잘 짜여진 그리고 굉장히 널리 활용되는 이런 자료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봄으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짜여지지 않은 패널 데이터를 처음부터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 조사되고 있고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수없이 많은 학자들, 연구자들에 의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각국별로 주요한 패널 데이터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일 유명한 게 NLSY 79 되겠죠.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인데요. 그 미국의 그 노동청의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1979년도부터 12,686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도 추적을 하고 있고, 이들의 자녀들을 NLSY 97, 97년도부터 다시 또 추적하고, 그 전에, NLSY 전에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ng Woman, Old Woman, Young Man, Old Man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NLSY 79이 됐고요. PSID 굉장히 유명하죠.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이런 스터디도 있고, 제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Wisconsin Longitudinal Study라는 그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1957년도에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 3학년 중에 3분의 1을 샘플을 해서 1,317명을 지금까지도 추적 조사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WLS 데이터에서 7년간 연구 조교를 해서 제가 코딩한
변수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 이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패널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IQ라든지 뭐 심지어는 physical attractiveness라든지 뭐 personality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밖에 영국에는 뭐 BHPS, 그리고 독일에는 GSOEP, 뭐 캐나다에는 슬리 등, 호주에는 힐다 등 굉장히 많은 굉장히 잘 짜여진 패널 조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면 국내에는 어떤가? 국내에는 이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의 대규모 패널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동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5천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밖에 뭐 200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패널 조사들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러한 주요한 패널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패널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패널 자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책 I라고 이제 보통 I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계책과 관측 시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임 T가 그 n에 비해서 훨씬 더 짧습니다. 즉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이 정도 하는 패널 조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정보의 총합은 총량은 n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패널 데이터가 될 것이지만 예산상의 제약 또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WLS, 위스콘신 런지튜디널 스터디도 1957년도에 시작됐습니다만 매년 뭐 한 게 아니라 58, 59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57년도에 한 번 하고 92년도에 한 번 하고 2002년도에 한 번 하고 뭐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텀을 두고 실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예산상의 제약이죠. 그래서 이런 패널 데이터를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밸런스 패널과 불균형 패널, 그러니까 균형 패널과 불균형 패널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시점에서 모든 응답자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균형 패널이 되고요. 그다음에 unbalanced 패널은 뭐냐면 중간에 이제 표본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시거나 또는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서 패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한 개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 시점의 차이가 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불균형 패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균형 패널과 불균형 패널을 분석할 때 좀 다른 그러니까 좀 더 주의를 불균형 패널 같은 경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제일 혼란을 겪는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를 형태를 변환시켜야 하는데 보통 지금 RDC 그러니까 그 통계청도 그렇고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런 형태로 아마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3명의 지금 1, 2, 3번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80년도의 인컴, 81년도의 인컴, 82년도의 인컴 이렇게 패널 데이터가 와이드 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옆으로 시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쭉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 형태로는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잉크 80, 잉크 81, 잉크 8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80년도, 81년도, 82년도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기계는 그것을 통계 패키지들은 인식을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형태를 바꾸어서 와이드 폼을 이렇게 롱 폼으로 바꾸어서 여기에 시간을 넣어줘야 됩니다. 시간, 이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리쉐이핑이라고 하는데요. 리쉐이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패널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사실 예, 처음에 이제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패널 자료를 왜 분석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장점은 뭐냐면 에이지 이펙트, 연령 효과와 코호트 이펙트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X축이 연도별로, 그다음에 Y축이 나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시간에 따라서 추적 조사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보통 횡단면 리그레션,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시점에서의 그 A와 B의 차이점만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널 데이터를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 개인 A라는 사람의 A1 시점과 A2 시점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또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B1과 B2의 차이점을 봄으로써 그런 그 코호트 효과도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패널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자료의 특성상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는 장점은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그 unobserved heterogeneity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예는 뭐냐면요, 그 실제로 국가별로 행복도를 조사를 하면 소득이 낮은 국가가 소득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OECD인가에서 했던 연구로 기억이 나는데 뭐 네팔, 뭐 부탄 이런 나라가 행복도가 굉장히 높고 뭐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인컴이 높아지는 소득이 높아져도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과는 그 모든 국가들을 한꺼번에 결합을 해서 Pooled OLS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 국가 내에서 지금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치면 사실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빨간 선은 그 각 국가들을 다 풀링을 해서 그 평균치를 냈을 때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지만 한 국가 내에서는 사실은 개인별로 보게 되면은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바로 이 unobserved heterogeneity, 그러니까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질성은 뭐 설문에 응답하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 특유의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을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 시험과 시험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을 내면은 그냥 단순 OL, 풀드 OLS를 하게 되면은 공부 시간이 적은 학생의 학점이 높다고 합니다.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그러니까 적게 투입해도 시험 성적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학생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되면 중간고사 때보다는 기말고사 때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주별 적설량과 교통사고의 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박사학위를 했던 그 위스콘신 주는 이제 눈이 많기로 유명한 데인데, 위스콘신 주에서는 눈이 뭐 몇 일씩 와도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눈 때문에. 근데 뭐 노스캐롤라이나니 뭐 조지아니 이런데 1년에 한 번씩 눈 와도 뭐 엄청난 교통사고가 나고 학교가 막 폐교가 되고 뭐 이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반비례하는 것처럼 봅니다. 위스콘신 주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교통량이 적고 교통사고가 적고 노스캐롤라이나나 뭐 조지아는 뭐 적설력이 적은데 저 교통사고는 많고. 그렇지만 그 각 주에서의 적설량을 시간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위스콘신 주나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나 눈이 많이 오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unobserved heterogene이고요. 그것을 이제 패널 데이터 이렇게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대표적인 단점은 바로 이제 attrition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어떤 이유에서건 패널 조사는 그러니까 패널에서 이탈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랜덤하게 임의적으로 이탈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특성에 따라서 이 이탈 확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특정 그룹, 특정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패널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바이어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단점은 recall bias, 즉 좀 회고적인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측정 도구 변화. 이건 뭐냐면 측정 도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데요. 특히나 그러니까 연구진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그러면서 새로운 연구진이 와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변수 측정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계열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차이가 나타나게 돼서 분석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많은 자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기관에서 쉽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선형 회계 모형은 보통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IT라고 되어 있는데요. I는 이제 그 개별 인디비주얼을 말하는 것이고요. T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XIT 플러스 EIT, 그러니까 그 오차항이죠. 엡실론 그 EIT가 되는데요. 그 EIT를 그런데 패널 데이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UI, I가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 스페시픽,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어떤 특성. 아까 전에 시험 성적과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intellectual ability가 있잖아요. 지적 능력, 측정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시간, 개인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동시에 변할 수 있는 그런 오차. 즉 intellectual ability는 굉장히 좋은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요소들. 이것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 회계 분석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UI를 제외하고 그냥 다 합한 다음에 pooled OLS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fixed effect 모델, 그러니까 개별 고정효과 모형이 있는데 이것은 그 개별 인디비주얼마다 다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넣은 모형과 같습니다. 또는 이것을 within group transformation, 변환을 통해서 그 제외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within group, 그 한 개인에서 시간의 그 평균치를 빼서 투입을 하게 되면 같은 효과가, 고정 효과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의 효과는 뭐냐면 랜덤 이펙트 모델은 그 UI와 XIT가 독립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GLS 리그레션을 실시하는 겁니다. 즉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델에서는 기본적인 가정이 이 UI와 XIT가 서로 관련이 있고 따라서 UI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고요. 저는 이제 주로 그 스테이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스테이터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Fixed Effect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가 xtrag이고 그 FE가 이제 Fixed Effect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실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arag이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스테이터에 보면은 이것은 그냥 regression 커맨드 중에 observe라고 되어 있는데 observe는 뭐냐면 해당되는 그 괄호 안에 해당되는 변수, country 이 경우에서는 country입니다. 각 국가, 전 세계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각 국가마다 더미 변수를 넣어서 regression을 실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fixed effect 효과가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랜덤 이펙트는 그냥 보시다시피 어떠한 그 옵션이 RE 랜덤 이펙트를 넣게 되면 랜덤 이펙트가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보여드린 이유가 Fixed Effect 모델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리그레션을 실시했고 Fixed Effect OLS ARAG을 실시했을 때 독립변수 X1, X2, X3가 회귀 개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 같은 효과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 Fixed Effect를 써야 되고 어떤 때 랜덤 이펙트를 써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브루시 페건 테스트를 통해서 이 브루시 페건 테스트는 0 가설이 베리언스 UI의 베리언스가 0이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0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면 풀드 OLS를 쓰셔야 되고요. 만약 기각하게 되면 다시 하우스만 테스트라는 것을 실시하면 됩니다. 하우스만 테스트는 XIT와 UI의 코베런스가 0이라는 게 0가설이고요. 이것을 이 0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랜덤 이펙트 모델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각하게 되면 픽스드 이펙트를 쓰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하우스만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모르겠으면 제가 이제 연구하는 그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거의 픽스드 이펙트를 쓰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픽스드 이펙트와 랜덤 이펙트를 간략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픽스드 이펙트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그 타임 인베리언트,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스티메이션이 불가합니다. 그에 반해서 랜덤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시불변 변수의 개수도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패널 자료의 시계열 성격을 활용해서 다른 형태의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건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록 이것이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이어도 어떤 회고적, 어떤 시점, 사건 발생의 스타팅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 사건사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사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해저드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 구간의 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사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센서링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센서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no information,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반드시 사건사 분석을 할 때는 스타팅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센서링이 됐다고 하고요. 센서링의 케이스들을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패널 데이터 데이터 변환 방식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 사건사 분석에서는 지금 일단 이 와이드 폼을 롱 폼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 만 1로 표시가 되고
네, 지금 126번 보시면요. 12년 동안 관측이 됐는데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12년까지 하고 1부터 10일까지는 0으로 표시가 되고 12년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1로 표시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를 해서 그 이벤트 여기서는 이 이벤트 변수를 종속 변수로 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실시하게 되면 그 사건사 분석, 그러니까 discrete time event history analysis가 됩니다. 지금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건데요. 이거 뭐냐면 그 해저드와 생존합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지금 코호트별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코호트별 박사 코호트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코호트별로 그 교수 입직 시점까지의 생존 함수를 그린 거예요. 보시면 네, 그 최근 코호트로 갈수록 네, 입직 시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더 타이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 케플란 마이어 서바이벌 그 어널리시스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실시하게 되면 discrete time event history analysis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긴 시간 이렇게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